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석재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선택과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전과 이런 도전들을 갖다가 다룰 때 데이터의 중요성을 갖다가 고려해보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서론으로 코로나19 대감염의 윤리적인 도전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중요한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요. 윤리적인 문제를 갖다 고려할 때 우리가 윤리적인 그 판단의 틀이 필요한데 그 틀로서 아주 간단하게 규범 윤리학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규범 윤리학 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사례를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학적인 문제를 갖다 고려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의견 충돌도 있고 또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서 절망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런 윤리적인 그런 그 선택들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감염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도전을 제시를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건강을 위협을 받고 또 경제적인 활동 같은 것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판단들을 갖다가 내려야 되고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물리적인 그런 도전도 제시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윤리적인 도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한 가지의 예로 이제까지는 정렬돼 있었던 가치들, 그러니까 가치 추구를 해도 좋았던 그런 가치들이 지금은 새롭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적인 번영이 보통 일어나게 되면 그 번영과 더불어서 개인의 건강도 증진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해야 되면 경제적 활동이 위축이 돼서 경제적 활동과 개인의 건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그 급박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상황들이 많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언급하게 될 한 가지 예는 예컨대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그 백신의 수가 한정이 되어서 제한된 양의 백신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것들을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갖다가 미리 좀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내려야 될 가치들, 선택들을 갖다가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이 상황에서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정책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낳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어떤 정책과 어떠한 그 행동들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팩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곧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규범들을 따져보는 윤리학의 분야를 규범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범윤리학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결과주의, 또 하나는 의무론이고 세 번째는 덕이론인데 오늘은 그 결과주의의 한 형태인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한 형태인 칸트의 의무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리주의, 결과주의의 한 형태인 공리주의는 유관한 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들을 모두 공평하게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유관한 사람들을 모두 공평하게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의 근거에는 그 결과만을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공의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긴 한데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고, 특히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우리가 위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다는 입장이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게 됨에 따라서 이 두 규범윤리학적인 이론들의 함의와 그 함축도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사항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지금 다행히 현재 한국의 상황은 물론 그 감염이 아직도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유행이 또 시작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적 우리가 지금 방역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는데, 네, 미국에서 이미 그 벌어진 일이지만 그 경제 활동을 갖다가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이걸 규범윤리학적인 체계에서 어떻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각각의 정책,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 혹은 경제활동을 갖다가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누가 제일 이득을 보고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인가를 갖다가 살펴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 총합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과연 피해가 실제로 엄청나서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아주 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하나의 주제는 특정 집단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감염의 그러한 그 위험이 특정 집단이 더 있는 것인가, 혹은 경제적인 활동이 재개되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조금 더 큰 것인가라고, 특정 집단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면 각각의 구성원들의 그 상태를 갖다가 모두 고려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책을 삼자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일 겁니다. 공리주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그 경제활동을 갖다 재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감염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구성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칸트 윤리학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필 수가 있습니다. 결론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원칙들, 그런 의무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우리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그런 권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론을 핀다면, 이러한 반론은 칸트의 의무론에서 그 출발하는 반론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이 가능하겠죠. 다음과 같이 생명 상실은 경제적 성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적 혜택으로 소수의 그 생명의 상실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때 다수가 느끼는 그런 경제적 손실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칸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기본권을 갖다가 지키다 보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 상황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감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반론을 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반론은 사실 공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피고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이 서로 각축을 벌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안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뭐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나 심각하며 또 실제로 감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실들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네, 이제 두 번째 사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것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백신은 개발이 됐는데 그 백신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전부 전 국민에게는 배급을 할 수가 없고 선별적으로 백신을 갖다가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백신을 갖다가 우리가 배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예상하셨다시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분배 방식을 아마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백신을 갖다가 배분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근거해서 분배 방식을 갖다가 제시를 할 텐데, 이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안은 한 가지는 가장 그 좋은 결과라고 할 때 그 결과를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 잡아야 될지를 갖다가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후, 혹은 30년 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지금의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달리 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할 때 그 시점, 언제 그 좋은 결과를 갖다가 이른바 측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등장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재미있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백신의 고가 판매가 미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면 과연 그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백신을 갖다가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재원을 마련하게 돼서 보다 빠른 속도로 추후에 백신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그걸 허용을 할 텐데, 또 고가의 백신을 갖다가 판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국민의 정서상도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아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보다는 예컨대 특정 집단들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나 혹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혹은 노약자나 영유아,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다른 경우에서 등장할 수 있는데, 예컨대 배가 침몰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배에서 구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일반적으로 부상자나 아니면 노약자나 혹은 영유아부터 배에서 내리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가 더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서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백신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러한 특정 집단을 갖다가 우선시해서 그들에게 먼저 배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특정 집단이 왜 우선시돼야 되는가, 그리고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가 왜 굳이 우선시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그 특정한 집단을 갖다가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그런 피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반론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때 특정한 방식의 그 백신 배분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잘 축적을 하고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 이거는 공리주의나 그 어떤 칸트의 의무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그러한 경우인데, 제가 좀 재미있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데이터 그 수집과 그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있습니다.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반응이 그 상이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등장하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반감이 없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 역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이 코로나19 대감염과 같은 그런 유행을 갖다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이 유행을 갖다가 방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건 뭐 전혀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다양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이 마스크와 관련된, 그리고 그 사회가 겪었던 이런 유행병,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체험들이 이러한 태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 체험들이 사실은 과학적 지식을 갖다가 때로는 무력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감염병을 갖다가 예방하고 방역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익히 알아도 마스크 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반감 때문에 이 마스크 쓰기가 잘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등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 어떤 힘을 갖기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체험이 보다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19 대감염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인간의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이런 토론을 우리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다 보면 결론에 쉽게 도달하지는 않고, 사실은 이견이 많이 등장을 하고 격앙된 감정이 등장을 하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차이만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소통의 힘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을 하게 되고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서로의 차이를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 동시에 또 왜 그러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게 돼서 공감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입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나름대로 제시하는 정책은 다르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공동체의 구성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한 배를 탔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해결을 하고 합의를 보고 공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의 인정과 공감대의 형성이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어떤 중도의 그 길을 갖다가 열어놓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존중은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결국은 사실에 기반을 해서, 특히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이러한 고려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또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다는 아니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갖다 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공유를 하며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히 닥쳐서 갑자기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결정들을 갖다 후회할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이걸 갖다가 미루고 정작 피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고민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합리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큰 방책이 아닐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방책이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긴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된 강연의 대담 진행을 맡은 이대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대담을 이끌어 주실 주윤정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영혼에 미친 영향은 정말 코끼리보다 더 커다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한 인간 혹은 한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명 코로나19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철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를 또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그 친구와 어떻게 마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더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강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순간 이후부터 계속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윤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선택 말고도 앞으로도 정말 많은 선택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저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위하여 어떤 숙고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서 사회가 어떤 자원을 배분한다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 절차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나 서구의 사례들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사회가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누구를 먼저 산소호흡기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치료약을 제공을 하여서 누구를 살릴 것이냐, 그거는 결국은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게 하느냐의 문제, 어떤 생사 여탈의 문제를 근대적인 의료 권력이 선택을 했어야 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의료 체계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정말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고민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 의사소통과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가 그런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그 방식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회학 안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권 연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과 성소수자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성소수자의 낙인을 감소하여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어떤 인권 기반 방역이라는 것들이 좀 작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회가 정보권의 부분에서 어떤 손목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공개라든지 개인의 아주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실은 국제 기준에 미추어서 약간은 조금 미진하거나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그 방역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인권관이라는 것은 쉽사리 이게 사회에서 제도화될 수가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방역 상황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피해를 야기한다. 아까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의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권의 보호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방역에 방해가 되는 어떤 골칫덩이가 아니라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회라면 이런 논의를 조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다뤄볼까 고민을 좀 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이른바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트리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시 상태에서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정의 근거는 치료를 했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결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혹은 병원에 오셨을 때 중증이신 분들은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생존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치료가 진행이 됐는데 충분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죠. 이런 결정이 아마 공리주의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 가장 그러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정책도 충분히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그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고령 환자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감염자들이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접촉하는 빈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령 환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손자와 조부모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했는데 그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기회를 드리질 못해서 가족 관계에서 젊은 손자나 손녀들이 갖게 되는 트라우마가 또 사회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 상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쉽게 또 결정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희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항들도 훨씬 더 이 전체적인 고려사항에 집어넣어서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에게 과연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예컨대 윤리학자나 철학자가 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저러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갖다가 우리가 위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고 윤리학 자체에서도 가치는 생각하는 주체가 결정할 일이지 어떤 전문가가 정해줄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의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제기해 주시는 이런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좀 논의를 하고 미리 좀 예견을 하고 어떤 입장을 갖다 취할 것인가를 갖다 얘기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몇 차례 한
토론회 같은 경우를 좀 열은 경우가 있는데 성인 그 직장인들 대상이었는데 저는 훨씬 더 그 개인 인권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라고 하는 그 요소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 모여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한 20분이면 19분 정도는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그 사생활의 보호는 좀 위배가 될 수가 있고 그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갖다가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에선 조금 좀 놀랐는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본 인권이나 사생활 인권의 위배나 사생활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함축들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우리가 민주화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국민이 각각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여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그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방역 체계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하면 그 각각이 스스로 조금 제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는 큰 그 숙제이자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주윤정 박사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관련해서 소감과 질문이 있다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그 얼만큼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을 더 이렇게 심한 역병을 겪은 문명일수록 더욱 강한 전제 군주정의 성격이 나타난다.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뭐 예로서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현대의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이 수용소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의 그 끔찍한 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 속에서 엄청난 인류 자체에 대한 그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철학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이어졌고 예를 들면 아렌트의 철학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터진 시점이 이제 2차 대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는 이제 혹시 이게 마치 30년대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왜냐하면 나치 정부가 투표로 어쨌든 뽑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공리주의,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치를 정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시스템, 다수결로 결정되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런 위기로부터 전체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모였을 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정말 생생한 경험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이런 그 잠재되어 있던 그 전체주의적인 그 본성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고 또 개인의 그 권리와 우리 또 보편적인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육 혹은 토론 혹은 미디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시는지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네, 역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그 대감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그 특색이 그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경향은 어떤 강력한 어떤 지도력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가 그 강력한 어떤 그 지도력에 의지해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자연스러운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요, 조심스러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각각의 주권을 가진 주체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들이 더 이상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더 이상은 공리주의적으로 혹은 다른 이러한 정책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갖다가 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주체로서의 그 권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어떠한 체제도 저는 저희가 그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통과 공감의 그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역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그 사회의 다른 어떤 구성원과 동등한 그런 지위를 가진다라는 그 생각이 핵심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본권이나 기본 인권들을 갖다가 제한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경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그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한시적인 제한이며 특정 조건이 그 만족이 될 때만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유명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분노를 한다는 거는 그 대상을 찾기 마련인 것이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동포와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뭐 LGBT 성소수자 다양한 방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낙인을 통해서 분노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정치에게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것이 연대성의 원리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했었던 것들을 오히려 그 안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들이 굉장히 어울려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적대시하고 분노의 감정을 트리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연대성의 원리와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아니 그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이 강연을 하게 된 그 의도를 굉장히 간파하신 그런 질문 같은데, 그 특정 집단이나 특정 그 부류의 사람들이나 뭐를 갖다가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그 일은 제가 봤을 때 그 문제 해결이 굉장히 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서 공리주의와 칸트 뭐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갖다가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이고, 한 개인이나 뭐 한 어떤 집단이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게 복합적으로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집단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쉬운 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딱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고요. 복잡하고 쉬운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차근차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가치들,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 특징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경향들은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솔직히 받아들인 상황에서 결국은 같이 논의를 해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요원한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K 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뭐 성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지금 1,000만이 넘는 이 서울 시내에서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자체가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 분과 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유를 따져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해주신 답변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답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철학과 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사태가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부분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취약한 그 약점들,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철학 윤리학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되게 묘한 기분을 느끼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뭐 나스닥 같은 주식 시장을 보면 최고치를 경신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Great Decoupling,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한국말 거대한 결별 혹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위기에 빠져서 죽어나가고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동안 주식시장은 최고치를 찍는다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만큼 괴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또 코로나19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거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똑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똑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취약한 계층,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계층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의 철학과 불평등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해진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저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를 않아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의아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정도로 좀 당혹스럽고 좀 불편한 그런 현실이죠. 이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식의 어떤 괴리, 그죠? 특정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갖다 전혀 분담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일은 적어도 한국에선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우리가 가져보고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을 갖다가 일어나지 않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자꾸 고민을 하지는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도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와 있었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찾다 보면 아무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그런 그 모범 사례를 갖다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붙잡아서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은 그래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전혀 대답은 안 되고요. 그냥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정도 말씀밖에 안 되네요. 특히 철학하시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눌 때는 머리가 아픈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머리가 한층 맑아진 느낌이 그런 드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게 철학의 힘인 것 같고 사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생산하는 이 굉장한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금 더 성찰적으로 이 데이터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오늘 교수님의 강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